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어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왜 음색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좀 즐겨보는 원칙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을 통한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 예.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예린 선생님하고 최세롬 선생님한테 이렇게 귀중한 질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예린 선생님 질문에 의하면 음악을 제작할 때 이런 악음적이지 않은 소리, 이런 소리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이 주제를 오늘 이제 강의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세롬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강의도 좋지만은 귀로 좀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귀로 이 음악을, 음색을 좀 듣고 싶어, 이런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강연 도중에 아까 먼저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6개의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음악에서 음색과 소음, 제 책의 1장의 3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음악 1장의 6절하고 4장, 5장, 6장. 그래서 사실 제 책에서 가장 많이 할애되고 있는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구체음악일 수 있겠고요. 구체음악과 이제 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전자음악도 이렇게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4장, 5장, 6절,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1장의 5절, 예, 여기서 존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2장의 7절에서 리게티라는 음악가를 광범위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3장 전체를 통해서 스펙트럼 음악이라는 대중적으로는 물론이고, 예, 한국의 전문 음악가들에게조차도 상당히 생소한 그런 스펙트럼 음악을 할애를 하고 있는 장이 3장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펙트럼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 음악에서 음색과 소음, 이 주제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의에 이제 주요한 어떤 전제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음색과 소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매혹적인, 우리들에게 매혹적으로 들리고 풍요로운 그런 소리들인데, 그런 풍요로운 소리가 왜 서출이었는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서출이었느냐 하면은 이제 음고가 말하자면 적자인 거고요. 음고 쪽에 좀 더 이렇게 많은 작곡가들이 집중을 해서 음고지향적인 서양 음악을 근대 이후에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 많은 감상자분들도 그 음고의 조직화 방안, 구조화, 어떤 질서, 패턴,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감상을 해왔다. 그렇게 본다면 근대 서양 음악은 음고지향적인 음악이었었고, 따라서 음색과 소음은 이 음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유적으로 조금 가격하게 서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서출, 이렇게 구체적인 위치에 있느냐, 그 이유가 뭐였느냐,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소리 자체는 좋은데 그 소리들을 매혹적이고 이 풍요로운 소리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밑에 적혀있는 이런 파도 소리, 뭐 새들의 소리, 뭐 아니면은 종소리 같은 거요. 종소리는 잘 들어보시면은 음고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애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음고인지 저 음고인지 애매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뭐 전통 음악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 서양, 근대 서양 음악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저쪽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떤 원적값을 갖는 것으로 은유될 수 있는 어떤 단순한 종류의 소리들, 그걸 어제는 제가 악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악음은 일종의 레고의 그런 어떤 레고 같은 겁니다. 그런 레고 같은 것들이, 중립적인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어떤 큰 단위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건데, 한국의 전통음악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 재료 자체가 이렇게 중립적이고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재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음악은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음색과 소음적인 그런 풍요로운 소리를 많이
이미 서양 사람들이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이전에 음색과 소음에 더 집중을 한 그런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에는 그런 복잡하고 풍요로운 소리들이 다 좋은데 듣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용하고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서양의 작곡가들이, 그것도 근대 합리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작곡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음색과 소음이 부차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 책의 2장 1절에서 3절인가 4절까지가 그렇게 그 음색과 소음 그리고 음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 철학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어떻게 해서 음색과 소음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차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음고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많은 작곡가들에게 선호되어지는 소리의 한 측면일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에 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못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런 소리들이 사용하고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새들의 합창을 우리가 원한다면 새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도로 이 새들을 훈련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새들은 자신들의 소리를 인간이 통제를 하고 처리하듯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의 소리 그 자체는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통제와 처리라는 서양 음악에, 근대 서양 음악에 미학이 있거든요. 그 미학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새들의 소리나 또 그 밖에 파도 소리, 대포 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새들의 소리도 마찬가지지만 파도 소리를 음악회장에서 사용하기 어렵고요. 사용할 수 없죠. 대포 소리는 음악회장에서 대포 소리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실외 음악회장에서 이제 대포 소리가 나는 경우에 이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스키의 1812년 대서곡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제 러시아를 침공을 하다가 이제 졌잖아요. 1812년에. 그래서 러시아의 승리를 축하하는 음악으로서 이제 이 차이코스키가 1812년 대서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곡의 끝자락에 대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곡을 그렇다면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느냐. 음악회장에서는 대포를 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겠죠. 자세한 얘기는 제 책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음악회장에서는 정말로 드물게 이렇게 대포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음악회장이 아닌 어떤 야외 음악회라면 또 대포를 그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쪽에 대고 대포를 쏠 수 있겠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새들의 합창을 사용할 수 없다면, 파도 소리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고전 음악가들은 어떤 식으로 음악을 작곡했을까? 새들의 소리나 파도 소리를 표현을 하거나 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표현 전략, 이런 것은 음악에 있어서 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음악이 표현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인위적인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부족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포를 연주회장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 왔지만은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였었고, 그래서 예외였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새들의 소리나 파도 소리나 뭐 대포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표현되거나 묘사되는 것에 머물렀거나 아니면은 아주 드물게 대포를 연주회장에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외한다면은 음악에서 새들의 소리를 표현하고 묘사한다기보다 새들의 소리 그 자체를 음악의 재료로 데리고 와서 사용을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색과 소음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작곡가들의 음색과 소음에 대한 문제의식이 진척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의 소리와 같은 이런 풍요로운 어떤 매혹적인 소음 같은 소리들을,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과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들 사람들이 가졌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그 음악가들이 구체 음악가들입니다. 예. 이런 소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 음악을 통해서요. 제 책에서 이렇게 1장의 6절에서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이렇게 구체 음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구체 음악이라는 것은 자연의 소리나 사회적 소리, 그러니까 피아노나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예,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사회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이런 것들을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하고 처리를 해서 음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구체음악이 됩니다. 이런 구체음악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프랑스의 피에르 셰페르라는 사람인데 예, 음악가이기도 하고요. 음악 박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라디오 프랑스라는 프랑스 국립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또 기사로 그 일을 하셨었고요. 이분의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로 서양의 음악가들은 항상 같은 소리들을 사용해 왔다. 왜 다른 소리들은 안 되는가? 우주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왜 유독 악기가 내는 소리에만 집착을 하는가? 네, 이런 문제의식을 이 사람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런 그 아주 많은 소리들, 우주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소리들을 이제 악기가 내는 소리들로 만들어진 음악, 예, 그것만이 아닌 다른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많은 소리들을 사용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피에르 셰페르가. 어떻게 구체음악이 만들어지느냐. 대략 소리 객체의 단계가 있고 이제 그것이 음악적 객체로 바뀌고 구체음악으로 이렇게 상향 이동을 하겠죠. 소리 객체는 이쪽에 설명되어 있는 거고 음악적 객체는 이쪽입니다. 구체음악은 이쪽이고요. 소리 객체는요, 지각된 모든 소리 현상, 이것을 소리 객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녹음된 어떤 음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제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소리가 있어요. 그럼 그 소리를 녹음하고 그 녹음된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USB를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하드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리 객체를 하나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소리 객체는 이후에 진행될 예술적 처리의 대상이자 단위이겠고요. 네, 새로운 음악, 즉 구체음악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음악의 재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음악, 구체음악의 재료는 예,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됩니다. 예, 광화문에서 뭐 이 순간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외침 이런 거를 녹음을 했을 경우에 예, 그것이 하나의 소리 예, 객체가 될 수 있고요. 그 소리 객체를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또 처리를 해서 예,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가 음악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리 객체는 이렇게 지각된 모든 소리 현상이거나 아니면 녹음된 음향일 수 있고요. 이 소리 객체를 이제 음악적 객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각된 모든 소리 현상들 중에서 이거 괜찮네. 이거 음악적으로 느껴지네. 나한테. 이렇게 되면은 그게 소리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음향을 누군가가 녹음해서 B라는 사람은 그거 뭐가 음악적이냐라고 B는 판단을 하더라도 A가 뭔 소리야, 나는 이게 음악적이야, 나는 이렇게 음악적으로 들어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A라는 음향이 이제 소리 객체가 아니라 음악적 객체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누군가가 어떤 소리를 듣고서 이거 음악적이야 라고 들으면 그건 소리 객체를 넘어서서 이제 음악적 객체가 되는 겁니다. 소리 객체가 이제 그렇게 음악적 객체가 되는 한 방식이 있다면 또 다른 방식은 그런 이 녹음된 소리 객체를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녹음기에 녹음된 그런 소리 객체를, 음향을, 예, 소리 객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책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소리 객체를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나 뭐 녹음기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 객체가 음악적 객체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음악적 객체들을 이제 연결을 하는 구체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객체가 음악적 객체가 되고 음악적 객체가 구체음악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소리 객체 중에 바로 음악적인 객체로 소리 객체를 어떤 것을 음악적 객체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바로 구체음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음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는 녹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녹음된 음향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처리와 연결에 기술 혹은 생각이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예. 제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체음악은 녹음 기술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갖다 대고 녹음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그럼 녹음된 음향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다양한 처리 방법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고 변화와 변형에 또 차이가 있겠죠. 예. 어떤 소리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경우를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소리의 정체성이 심각히 훼손돼서 원래 소리로부터 아주 완전히 달라진 소리로 바뀌어졌을 경우에 그 소리를 이제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화시키거나 변형을 시켜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변화 내지는 변형의 다양한 방법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형된 어떤 구체 음악을 이제 사람들이 듣게 스피커를 통해서 방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 음악의 음악회장에 가보면 무대 위에 구체 음악에서도 이제 연주가들이 구체 음향과 협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전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구체 음악을 작곡을 하는 편인데 제가 그런 구체 음악을 작곡을 하면은 이제 무대를 깜깜하게 합니다. 어슴하게 깜깜하게 해놓고서 제가 작곡한 음악을 CD를 통해서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방출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은 관객들이 이제 저의 구체 음악을 들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부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다음에 처리돼서 완성된 구체 음악을 스피커로 방출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할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 마이크만 해도 이렇게 단순한 소극적인 음향의 채집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음악적 행위일 수 있고 따라서 마이크로 어떤 소리를 녹음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제가 제 책에서 하고 있고요. 스피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거기에서 좀 성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가 저와 제 친구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자기 집을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굉장히 비싼 오디오 시설을, 스피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스피커 몇 개가 있는데 이 스피커는 여기 있어야 되고 저 스피커는 저기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이 음악가 교수 어떻게 내가 스피커를 제대로 잘 알고 있지, 제대로 잘 설치를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더 얘기를 하고는 싶었지만 이제 참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스피커 배치 방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악에 따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스피커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된 스피커는 가상적인 방식으로 음향의 공간을 바꾸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 공간을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면 스피커의 위치를 이렇게 저렇게 바꿈으로 해서 이 주어진 음향 공간을 가상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피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녹음된 음향을 스피커로 방출하기 이전에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컷, 딜리트, 커피, 페이스트, 믹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글 프로그램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퍼갖고 와서 그 중에서 이제 컷하고 이렇게 막 컷한 것을 이쪽에 가서 이제 페이스트를 하고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쓰지 않은 논문을 짜깁기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글들은. 그런 짜깁기하는 그런 글들을 써낼 수가 있고 그런 짜깁기한 글들이 실제로 짜깁기한 것인지 이 사람이 제대로 쓴 것인지를 판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조민준 씨 아시죠? 모르시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드라마를 안 보십니까? 별 뭐죠? 별에서 온 그대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전재현 씨가 이렇게 논문을 짜깁기를 했는데 그거를 조민준 씨 누구니까? 김수현 그 사람이 이제 조민준이라는 주인공을 보내서 나와갖고서 이 논문이 이렇게 저렇게 페이스트됐다 이런 거를 다 이제 밝혀냅니다. 똑같은 상황이 구체음악에서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부채음악이라고 누군가 발표를 했을 때 저게 정말 짜깁기 부채음악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부채음악인지를 도민중 같은 그런 부채음악 전문가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사실은 부채음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많은 대중음악도 많은 경우 짜깁기나 표절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음악 들어보면 이거는 어떤 음악의 표절이다 혹은 많은 영향을 받았다, 짜깁기다 뭐 이런 판단이 제가 많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이렇게 써볼까도 하다가도 좀 제가 바쁘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죠. 어떤 음악이든지 또 혹은 어떤 텍스트이든지 간에 컷하고 딜리트할 수 있고 커피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보편적인 것이죠. 음악이나 글이나 기본적으로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속도를 원래 속도 1분짜리 음향을 2분으로 늘리거나 30초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소리 세기가 이렇게 조용한 소리를 크게 하거나 원래 큰 소리를 또 줄일 수도 있다거나 소리의 어떤 부분을 제거해서 필터링을 한다거나 또 인위적인 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는 강의실의 자리인데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열고서 인위적 반영 조치를 취합니다.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성당 노트르담 성당 노트르담 성당 가보시면은 신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신심이 없던 분.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막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 얘기가 퍼져나가지 않는데 잔향이 없는데 제 소리를 녹음해서 노트르담 성당에 굳이 안 가더라도 노트르담 성당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제가 노래를 한 것처럼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인위적 반향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 뒤집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소리가 이렇게 시간의 촉을 따라 흘러가면 그거를 저 끝에서부터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런 걸 역의 소리라고 하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이분들이 1990년대 초반에 3집 음반을 냈습니다. 교실 이데아라는. 그 중에 어떤 노래를 이렇게 테이프를 거꾸로 틀면 피가 모자라 이런 소리가 들린다라는 당시에 교실 이데아 괴담이 돌았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이른바 이 대중음악 용어로는 백마스킹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틀즈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런 백마스킹 효과를 자신의 음반에 집어넣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컴퓨터를 통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컴퓨터는 주어진 소리를 갖고서 다양한 방식으로 번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로부터 수많은 상상력이 동원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스타프 모로라는 이제 프랑스 19세기 화가가 있습니다. 스핑크스죠. 잡종적인 존재입니다. 이쪽은 짐승이고 이쪽은 사람이잖아요. 요런 그 이미지의 비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인간이고 이쪽 아래 부분이 짐승이라면 그런 생각을 음악적 소리에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떤 소리가 가능할까요? 인간의 목소리로 시작해서 동물의 목소리로 끝나는 소리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호랑이의 목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시간의 축을 따라서. 그런 것을 녹음 기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새라고 해서 보시니까 여기는 개고 여기는 새죠. 인터넷 공간에서 한때 꽤 유행했던 그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진들인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의 소리, 멍멍 짖는 개의 소리와 꾀꼴꾀꼴하는 소리가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컴퓨터가 있다면은 부채음악은 애초에는 컴퓨터 없이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부채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셰퍼의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릴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릴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내갖고서 이제 호랑이 소리와 멍멍이 소리를
풀어붙이는 그런 조악한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자, 아무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체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체음악과 전통적인 기악음악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보면 우리가 과거에 구체음악을 모르던 시절에 기악음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상을 했었는지 우리의 음악 감상의 방식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기악음악은요, 구체적인 의미가 없는 추상적인 악음들을 재료로 음악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가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미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우리네 언어의 알파벳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기악 음악은요, 어떻게 보면은 표음 문자입니다. 예, 문자에는 표의 문자, 표음 문자가 있겠지만 한자 같은 경우는 표의 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한글이나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무의미한 알파벳의 조합을 통해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그 단어들이 결합이 돼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비슷하게 무의미한 도나 레나 미를 결합을 해서 손들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음악과 언어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책에서 음악과 언어의 유사한 측면을 여러 군데에서 적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도레미라는 추상적인 재료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도레미라는 추상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음악은 추상적인 음악이 되거나 구체적인 음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토벤 교향곡 제2번 D 메이저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은 추상적인 음악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2번 D 메이저는 그걸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음악 외적인 어떤 것을 표현해 내지 않는다라고 작곡가 스스로 원하고 있고, 또 듣는 사람도 뭔가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추상적인 재료 도레미를 통해서 이번엔 구체적인 음악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대서곡, 이런 것들은 도레미라는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재료들을 결합을 해서 나폴레옹의 패배와 러시아의 승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현상을 어쨌거나 묘사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음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악사가들은 혹은 음악학자들은 과거의 전통적 기악음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추상적 음악, 이 경우를 이른바 순수음악 혹은 절대음악이라고 하고, 이 밑에 거를 묘사음악 혹은 표제음악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미 많은 음악가들, 음악사가들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음악은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요? 구체적인 소리들을 이제 재료로 삼습니다. 어흥, 야옹, 꿀꿀, 칙칙폭폭, 꽃기호, 이런 소리들이 구체적인 지시 대상이 있는 소리들이죠. 호랑이나 고양이나 돼지나 기차나 또 닭, 이런 그 구체적인 지시 대상이 있는 구체적인 소리들을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음악을 만들면 구체적인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인 음악이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음악이 된다는 건 뭐냐? 어흥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그 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켜서 그게 어흥 소리가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추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출발은 구체적인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지만 조작과 처리와 변형을 통해서 이제 추상적인 어떤 음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 밑에 겁니다. 이런 경우를 추상적인 음악이 될 수 있겠죠. 추상적인 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흥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약간 변화시키고 변형시키더라도 여전히 어흥이라는, 즉 호랑이의 소리에 대해 이건 호랑이 소리야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건 구체적인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음악에서 예를 들어 어흥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옹이 나오고 꿀꿀이 나오고 이래버리면 그 음악의 제목은 동물농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동물농장은 다양한 동물들의 소리들이 열거되거나 제시되거나 믹싱이 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어흥 소리가 이제 전혀 어흥 소리, 호랑이의 소리가 아닌 소리로 바뀐다면 이제 그거는 추상적인 음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체음악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재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동물농장의 경우라고 그랬어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동물농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 작품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그런 음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동물농장을 듣는 방법.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겁니다. 다양한 동물들의 소리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건 이겁니다. 구체적인 재료를 통해서 추상적인 음악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듣느냐. 구체에서 추상으로 이행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듣고 이런 거를 정말 어떻게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재료로부터 추상적인 음악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한정 청취의 방식으로 음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런 용어를 썼느냐? 피에르 셰퍼입니다. 피에르 셰퍼는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이행, 이 과정을 한정 청취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칙칙폭폭 소리를 들으면서 기차를 떠올리지 말고 그 소리의 순수한 물리적 특질에 주의하라 이런 주문입니다.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소리의 원인이나 맥락을 잊고서 그 소리 그 자체를 들어라. 이것이 한정 청취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생소하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면 구체적인 조금 더 설명이 쉬울 수 있는 미술 쪽에 제가 설명을 통해서 음악 쪽에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가능한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남성의 소변,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소변기죠. 예. 소변기인데 이걸 이제 감히 미술작품이라고 제시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 누구시죠? 갑자기 내가. 듀샹. 예. 샘이라는 작품이죠. 예. 낙선을 했대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낙선전을 통해서 다시 이 소변기와 같은 이런 발칙한 그런 작품들만 전시가 됐었습니다. 이거를 소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브제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저 본질적인 형태 자체만 충실히 보라. 미끄러운 표명과 부드러운 곡선은 아주 흑감적이다. 예. 수상작곡가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매혹적이다,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그 월간 미술 기자 이준희 선생님의 비평입니다. 예. 정말 이 소변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시다면 칙칙폭폭 소리를 역시 음향 오브제로 들을 수도 있겠죠. 예. 같은 노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적으로 같은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노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예술가가, 화가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발견된 기체, 오브제 프루베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거 말고 이제 바깥에서 자연현상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해서 여기가 아주 좋다 이래버리면 그게 또 발견된 자연적 구성이 되겠죠. 발견된 기체나 자연적 구성 다 미술의 원래는 미술상의 용어였는데 이제 구체음악과 더불어서 음악의 용어로도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구체음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 화성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작곡 행위에 준하는 혹은 작곡 행위 그 자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화성학 배우지 않고도 작곡할 수 있다 제가 어제 드렸었죠.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진을 찍어라. 어떤 CF의 멘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곡을 못하는 녹음을 하면 되겠죠. 녹음을 해서 듀샹이 이 소변기를 통해서 그 소변기를 낯설게 만들어서 그 소변기에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현실을 드러냈듯이 어떤 소리를 우리들이 녹음을 한 다음에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소리의 어떤 측면을.